이제 3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는 기후 적응 마을 공동체 사례를 통해 본 기후 적응 선교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좀 거창하죠? 아마도 선교 가이드가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에너지 복지 쪽을 전공하시고 직접 숙명여대 기후변화 융합학과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최영수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학교 수업 관계로 여기 오시지 못하셨고요. 줌으로 네, 말씀 주실 텐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평안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섬긴 지가 한 7년, 지금은 교육위원회 섬기지만 7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 요번에 이제 이런 적응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려고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그 현지에서는 기후변화 생각이 별로 현지인들은 인식이 적었다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앞에 제가 일부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2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대응 방법으로서의 기후변화 적응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대응하면은 이제 피해가 많이 나고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적응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완화, 미티게이션이라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쪽이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대두되는 게 기후변화 적응 문제죠. 피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걸 막을 건지, 피해를 줄일 건지, 이런 거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앞에 제가 자료 보니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폭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유럽에서도 100년 만에 올 만한 폭우가 왔어요. 그렇고요. 또 금년 봄에 3월에는 가뭄이 일었고, 이거가 보면은 여기서 기후 붕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단어도 클라이밋 브렉다운이라는 말도 쓰는구나.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러면 더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한파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북극 지방에 극소용돌이가 약해져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그 한파를 잡던 북극의 그 한파가 약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한파도 일어나면 굉장히 세게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잠겼는데 아까 자료 보니까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빙하가 녹았어요. 그 높은 그 산악 지역에 얼음이 녹은 거 플러스 홍수가 왔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자가 뭐 1,100명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산불이 일어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바이러스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도에 보면 하얀 부분이 이게 4대 문명 발상지가 고대 다 지금 하얀색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지구를 황폐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응 문제를 이야기할 땐 결국 선교지에서는 빈곤층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요. 먼저 유엔에서도 SDG를 통해서 빈곤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어요. 빈곤 퇴치, 그다음에 굶주림 막는 거 그게 1, 2번에 들어가 있고 기후변화는 13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최근에 겪었던 우리 코로나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팀이 박쥐가 많이 자라 그 박쥐에 기원하는 박쥐 서식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그게 중국 남부라든가 라오스 이런 데 늘어났다는 게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이라는 말을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그런 표현으로 적응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적응할 때는 우리가
이 건강보호,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 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그 피해,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이런 거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는 건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데 IPCC라는 데가 이제 그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 여기서 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혜성 씨가 회장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이산화탄소가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410 ppm. 그다음에 해수면이 20cm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섬들이 문제가 되죠. 해수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식량 문제, 그다음에 조기 사망률이 늘어날 거를 걱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약에서 결국은 1.5도 이 섭씨 2도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성 못했을 때는 피해가 그만큼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번에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의견 조사를 한 바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기후변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현지인들은 기후변화 관심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심각성에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기후변화 이슈 중에서 기후변화 폭염, 그다음에 태풍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요 세 가지 먼저 이야기했고 요거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상태 하락 순위는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대기 오염, 물 문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주요 이슈는 송 교사님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폭염인데 문제는 이제 파키스탄에 지금 폭염이 일어난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에 49도까지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교지에서는 폭염이 일어났을 때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어컨을 잘 못 틀어요. 왜냐하면은 전기가 한국처럼 이렇게 꾸준히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까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시설,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시설해 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농작물 손실에 대한 예방 기법 이런 거가 좀 선교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잠깐 그 프랑스 폭염을 이야기하기 전에 폭염하면 해양 폭염도 해당돼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식물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폭염하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003년도에 프랑스 폭염이 14,802명이 한여름에 죽었어요. 그때 죽은 분이 누구냐? 대부분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죽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취약계층을 선교지별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누아투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데인데 2020년 큰 태풍이 와서 선교지가 다 무너졌어요. 선교관도 무너지고 마을도 파괴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처음에 갔을 때 선교지를 지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이 와고 폭우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무너진 장면들이죠. 보시죠. 예배당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복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튼튼한 목재를 기반으로 해서 예전과 다른 예전엔 나뭇잎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지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강하게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손기지 나갈 때 그 태풍이나 이런 데 오는 데에는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진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마을의 피신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에 우리 송 교수님 나가 있는데도 그 빈민 지역 피해가 가중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피해가 됐을 때 이불을 나눠주고 당연히 음식을 나눠주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거기서 보통 7도 정도면 우리도 물론 으슬으슬한데 여기는 7도가 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불이라든가 추위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선교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에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에 큰 비가 내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불교 사찰에 피신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착안해서 선교 센터를
수재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강하게 지금 준비했고요. 수혜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나 큰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 같은 데는 해수면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그 해수면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으니까 딴 데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발견된 게 뭐냐면 이주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이주민들이.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이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면 어떨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미의 가이아나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수면이 올라가서 생계 수단이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해수면 상승해서 옮기다 보니까 쫓겨난 거죠 마을에서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거는 아마 선교지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잠비아에 보니까 길거리에다 그냥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석탄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내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식 쿡스토브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CDM 사업도 관계되고 어떤 폐기물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인식을 높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수하고 나서 불을 막 태우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인도에서도 있고 몽고에서도 있고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할 점이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 제가 직접 이제 가봤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인 선교사님을 우리 총신대 졸업시켜서 그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너무 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기 오염이 가장 나쁜 데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태아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무단 소각하고 교통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나뭇잎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흙덩어리가 나뭇잎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홍수가 나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침수가 되잖아요. 침수되고서 이제 물이 빠졌는데 나뭇잎에는 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막 날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드는 거예요. 잠수교가 물이 잠기면은 잠수교를 개통할 때 반드시 물 청소를 해요. 그, 그 홍수로 인한 흙을 씻겨내리고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런 홍수로 인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그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기후변화 당사국회에 있어서 손실, 보상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데가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물 관리에서는 그 많이 침수되는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주도해서 커넥티드 델타 시티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아프리카 전체에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은 UNCCD 주관으로 나무를 심고 있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전투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하라 사막은 굉장히 그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중동에도 영향을 주고 아프리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몽고 같은 데는 나무를 심어줘 가지고 일부 지역이 좀 식생을 복원한 데가 있어요. 이것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런 기회했죠. 근데 선교 가이드 방향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선교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인식을 개선을 통해서 취약하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교지도 이제 심리의 안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기술 분야는 적정 기술, 물을 깨끗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쿡스토브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도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노력들을 그 국제 차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회 이 콥에서 논의되는 거를 같이 연기시켜서 지원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사례로 베트남하고 몽고에다가 송파 나눔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주고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지원해주거든요. 지금은 태양광을 해서 사업이 남는 돈을 갖고 선교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교와 연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그다음에 홍수 피해가 증가하는데 감염병이 증가하는 거, 집중호우에 따른 이런 거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미리 스타디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현지에서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만약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예보가 그 나라에서 안 되면 BBC를 보면은 BBC에서 미리 예보를 해주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취약성, 미래 취약성이 뭔지, 그다음에 적응에 대한 전략과 조치가 필요하고 이건 지금 BBC에서 날씨 예보한 사이트예요. 이거는 상당히 미리 전에 BBC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걸 들어가서 보고 예측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UNEP에서 갭이라는 걸 뭐냐면 우리가 자금이 어느 정도 미리 초기에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 초기에 대응을 못 해가지고 피해를 놓치는 거죠. 이 갭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 지식적인 갭을 없애는 노력이 선교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측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홍수 피해 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감염병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더 말라리아, 댕기열,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교지를 파송을 할 때는 먼저 폭우가 있는 지역인지 태풍이 있는 지역인지 이거는 아마 대개 선교지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가뭄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 뭐 소말리아, 콩고 그다음 대기오염이 어디 이 차트가 아프리카고요. 이라크, 파키스탄, 바레인, 방글라데시, 인도, 몽고 대기오염이 굉장히 나쁜 나라 순서로 지금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갈 때라든가 해수면 상승이 되는 데가 어디지? 투발루, 몰디브, 피지 이 해안 연족 국가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그 저개발 국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미리 스타디한 다음에 선교의 방향에 좀 도움이 되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짧게 잡아서 빠르게 이렇게 발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35분까지 하셔도 되는데 일찍 끝내주셔서 뒤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수업이 이따가도 있기 계속 때문에 혹시 계실 수 질문이 있으면 있으신가요?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수업이 있으셔서 그러면 이번 세션은 질문을 좀 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교수님에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교수님 그 내용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님하고 선교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이나 적용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선례가 있어서 이렇게 축적돼서 나온 생각이신가요? 제가 2017년도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지 방문을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목사님하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 있다가 목이 쉬었어요. 근데 왜 목이 쉬었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선교지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까 그 흙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왜 그런 걸 생각했냐면 서울시에서 제가 기후변화 대기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냥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일깨워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후원할까를 고민하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멘토를 제가 뒀어요. 멘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연장 한 7년 정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선교위원장 물러났을 때 선교위원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별로 선교위원을 멘토로 엮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늘 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같이 공유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도 선교관을 지었는데 새로 아까 이제 선교관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선교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아까 홍수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교에다가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하면은 훨씬 그분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제가 도전이 많이 됐는데 선교 재난센터 같은 거는 저희가 저번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산소 발생기 보낼 때 그 선교사 그 쉼터로 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ODA 프로젝트나 자금으로 연결해서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이제 ODA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선교라는 거를 너무 내세우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기후변화 적응을 돕겠다고 프로젝트를 내면은 그게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선교가 뒤에 들어가야지 앞에 선교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그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다 한다 하고 선교사님과 협조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잘 들었고요.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선교사들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 선교지의 기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예보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선교사가 미얀마로 가야 돼요. 근데 미얀마에 지금 폭우가 계속 있고 너무 습하고 거기 가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게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날씨가 어떻다고만 알려주는 것은 너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교회나 그 지원단체에서 뭘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이제 미얀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예보는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냐면은 그 기상 관측이 홍수나 이런 거 올 거를 현장에서 미리 예보를 보고 준비를 하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홍수 피해가 자주 나거든요. 방글라데시도 가보니까 홍수가 나면 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알아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선교센터에 배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났을 때 배를 타고 주민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선교센터에 와서 실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너무 우리가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피해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 소독도 필요하다면 그런 준비도 하고요. 그럼 피해를 우리가 뭐 막는 건 어렵겠지만은 예측해서 피해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센터에 와서 조금 그 현지인들을 안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선교지별로 미세먼지가 나쁜데 방글라데시 이런데 그런데 못 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 방글라데시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조금 조심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라든가 뭐 도라지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하고 가면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태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 사전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조금 더 받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더 받고 다음 교육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김영.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 하려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될 텐데, 제가 램스 같은 걸 해보면 선교사님들께서 되게 이거 꼭 필요한가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복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선교지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이런 거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만 선교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선교와 연결되는 일입니다라는 접점을 설득할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계셨던 곳은 아마도 그게 설득이 잘 돼서 그분들한테 이런 걸 준비시킬 수 있을 텐데, 제가 만난 현장의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라고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항은 없으셨는지, 혹시 이런 설명했을 때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의 저항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가 이것을 정말 복음과 선교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같이 아파해 줘야 되고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이 자료를 그 협조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개인 차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 어떤 그 재단이라든가 선교 모임이라든가 선교를 총괄하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기후변화 적응도 선교에 굉장히 연관이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보고 느끼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헤드쿼터에서 선교의 방향을 정할 때 현지의 여건에 맞는 선교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준비를 하고 가야 선교사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연락을 하고 제가 해도 선교사님들이 저하고는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을 해서 내보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준비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 시스템들을 해줬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태양광만 해준 게 아니라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따가 선교계를 향한 응답을 하시는데 교단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오전에 참여하셨는데 다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석 교단은 선교부에서 다 같이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지금 임영석 교수님이 먼저 들어와 계세요. 응답을 이따가 하실 분이신데 질문이 있다고 최영수 교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줌상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최영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서 선교지 현상을 또 선교사들의 의식까지도 이렇게 잘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 겸 코멘트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 중에서도 서부아프리카에 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9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 매년 사하라 사막에서 날라오는 사막 먼지를 경험하게 됐죠. 건기철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추위를 타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황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황사가 와야 뭐가 있듯이 여기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거기는 공해가 비교적 없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을 때 사하라 사막의 먼지가 날아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식물들은 다 죽지요. 건기 때문에. 근데 식물들이 죽기 때문에 땅이 쉽니다. 그래 땅이 쉬면서 사막의 먼지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그게 사람한테는 괴롭지만 호흡기 동물들한테는 오히려 전체적인 생태계를 봤을 때는 유익한 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년 반복이 됩니다. 사하라 사막에 먼지가 넘어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몇 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전체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서는 그게 사막화 지역이 굉장히 기후 변화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만 다른 쪽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더라는 거를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보충이 되신다면 굉장히 저희 선교사들이 유익한 지점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네. 황사가 언제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라 시대 때도 기록이 있어요. 황사가. 근데 과거의 황사는 아까 농사에 도움이 된 것처럼 그 오염된 물에 그 황사가 떨어지면 녹조를 없애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황사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중국의 공장지대를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약간 옛날의 황사 아니에요. 근데 아마 사하라는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지금 말씀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그 농사에 도움은 되겠지만은 너무 많이 사막이 확장되지 않게 아까 사헬 지역을 막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자연적으로 우리가 황사가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퉁이 뜰 선교회 우리 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퉁이 조금 볼륨을 좀 높여주실래요? 예. 약간 볼륨이 약한 것 목소리 같아요. 크게 할게요. 예, 저는 모퉁이돌 선교에서 재난 구조를 담당하고 있어요. 훈련도 시키고 또 재난 당한 지역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로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 트르키예하고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우크라이나 아니고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루마니아를 갔어요. 근데 다른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나 우리가 이 재난 선교 지역에는 가장 아까 말씀대로 공기, 전기,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저희들이 그 시리아 난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정수기 키트가요, 그 반영구적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단체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바켓에다가 호스를 연결해 바로 그냥 쓰면 시리아 난민들이 하나만 있으면 그게 한 7만 원, 5만 원 요 정도 하는데 그게 거의 한 5가정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보면 홍수든 저 아프리카의 가뭄이든 결국 그 구중물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우물을 파는 방법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은 당장 제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 선교지에게 많이 좀 이렇게 이건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분이 오셔서 정말 반갑네요. 제가 선교위원장 할 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퉁이돌 선교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침 또 오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요. 적정 기술이란 뭐냐면은 물을 걸러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어떤 적정 기술, 어프로프레이트 테크닉 그걸 이야기하는데 물을 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선교를 갈 때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장비나 이런 걸 가져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후에 KWMA와 또 산림이 함께 협력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고 계속 교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이제 수업 때문에 물러가셔야죠. 예,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최영수 교수님께서 기후 적응 선교 가이드를 해나갈 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꼽은 것이 교육과 인식 개선이셨거든요. 단순히 뭐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적응 교육을 하고 또 심리 안정을 할 수 있는 상담 지원 뭐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발표입니다. 국내외 선교사들의 기후 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해주실 분이 장미정 소장님이신데요. 장미정 소장님은 환경교육을 전공하셨고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교육 관련한 책들을 발간을 해오셨는데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왔어야 되는데 후회가 막 몰려오면서 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몇 번이나 고사를 했어요. 우리 이제 유명 센터장님 워낙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이제 하면서, 근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선교지에 대한 앞에서 교수님처럼 이제 좀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 시사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제목이 워낙에 거창했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 방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훈련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제가 접근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통상의 교육 프로세스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들이 많아서 제가 좀 포기를 하고 우리가 환경교육계에서 접근하는 방식들 가운데에서 시사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꼭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요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바탕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는 아니지만 세계의 환경교육에 대한 사례를 실천 사례들을 담은 책을 내게 됐고 거기에 제 사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잠깐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은 인식조사 하신 결과들 중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몇 가지만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 차원, 방법적 차원, 정책적인 차원에 걸쳐서 이런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교지와 우리나라 인식조사 결과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선교지를 떠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인식이 어떨까라는 데이터를 제가 찾다가 발견했던 문서 중에 하나인데,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관적인 부분 쪽에 더 많이 빨간색 표시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면 선진국들은 좀 비관적이고 후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더 뭐 낙관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산림 쪽에서 인식조사해 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 제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어떤 모 구에서 시민의식 조사를 했을 때보다 선교사님들의 인식이 조금 낮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인식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할 때도 자기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또 훨씬 더 인식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많이 바뀌는 거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선교사님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지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좀 또 차이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후의 인식에 대한 정도랑 선교제 지역민에 대한 문제인식.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느끼시기에 여기 지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관심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젊은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안 넘겨드리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제 거랑 두 개를 넘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99.4%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방면에 이제 한 5% 정도 낮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크진 않지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 선교지랑 비교할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훨씬 더 기후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조사했을 때 전문가들은 매우 심각하게 느껴요.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심각하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노란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지역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얼마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계제를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선순위로 제가 밑에 써놓은 걸 보면은 쓰레기 문제, 기후 문제, 공기나 미세먼지, 그 다음에 과대 포장 쓰레기가 나와요. 다른 나라랑 좀 다른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전 세계 조사를 똑같이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떤 나라 세 나라만 이게 되게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나와요. 선교지에서는 보면 쓰레기 문제, 공기 문제, 물 문제, 바다 하천 문제까지 심각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프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대 포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되게 취약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느낄 때 아까 뭐 빈곤이나 이런 게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 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은 물이랑 에너지 문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심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접근할 때랑 선교지에서 그 지역민들을 접근할 때랑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 것 같다.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까? 우선순위에서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세 번째 정도부터 이제 환경교육의 강화나 전문가 양성이라고 이제 꼽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의 요구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데이터가 조금 저는 흥미로웠는데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선교지의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저는 이게 이제 진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이길 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의 컨텐츠라든가 선교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환경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한국에서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부분에서 꽤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적 차원에서 환경교육계에서 현재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일이나 내년까진 고민하는데 내 자녀들이 청년이 됐을 때 행복할까까지 고민해서 오늘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종이컵을 안 쓰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걸 항상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동서고금에 다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야가, 인간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던지는 환경 문제가 던지는 질문들이 이제 취약한 곳에 더 어떻게 있진 않은가? 취약한 사람이나 생물 중에 이게 이제 선교지에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모두를 위한 환경 교육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질문하고 계신지 제가 잘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환경 쪽에서 질문하는 내가 다른 생명체나 자연보다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질문, 혹은 취약한 사람이나 생물 종에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 세대 간의 공평함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는 조금 더 들었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담론들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현재 환경교육계나 이제 환경하는 쪽에서의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이고 또 정치적인 것까지 바꾸는 거, 그게 개인의 의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생각만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지의 경우에도 그렇게 좀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의 차원으로 좀 교육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여러 노력 중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감들이 모이셔서 기후위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아직 반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아까 잠깐 앞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다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교육이 뭘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 실천 영역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교육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로드맵을 짤 때 첫 번째는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기후 위기는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5가지 그런 활동 계획 중에 중요한 로드맵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청년들인데, 선교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젊은 연령대의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역할이 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천의 가속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이제 전략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변혁과 사회 구조의 변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환경교육에서 늘 얘기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기술의 진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시작 시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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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네, 기술의 진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 고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을 접하면서 환경 문제에서 약간 과학은 약간 원흉처럼 느껴질 때가 과학기술 너무 발전해서 환경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의 진보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기후위기에서 인류를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선교지랑은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은 많이 바뀌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든 보이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가 그냥 단순히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에너지 쓰는 거랑 지금 2020년대 쓰는 에너지가 7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어떤 이런 과학적인 모습,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술부가 2045년이 됐을 때 미래를 그린 거거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부가 그린 거긴 합니다만, 너무 엄청난 변화가 예견돼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제 선교지들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꽤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과연 발달된 기술들이 인간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이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양면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너무 커진 거죠. 제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현지에 우리가 좀 아까 나왔던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적정 기술 같은 것들이 현지에서 이제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과학 기술, 냉장고가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죠. 냉장고가 갔는데 전기가 없는데 냉장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현지 기술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플레이 펌프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되게 칭찬을 받았던 적정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폐기돼서 못합니다.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현지의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하지 못하고 아이디어만으로 갔을 때 약간 다른 현상이 너무 더운데요. 저거 돌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적정 기술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제 단견으로는 어쨌든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진짜 현지에서 냉장고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물도 이제 저런 것으로 하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되 현지의 환경에 기반을 두고 과학기술들이 가야 되고 이런 과학기술들이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한계가 있고 사회 기반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되 과학기술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과학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현지에 적응돼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전 세계 환경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유네스코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삶과 연결된 그런 교육들을 환경교육이 생존과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조금 내용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독교에서는 어떤 시민을 키우고 싶은 걸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환경교육에서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시민성이라고 보고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지구 위기 시대에 선교지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그린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들하고 이제 그린 리더라는 것이 변화의 주도자이고 어떤 통로가 되면서 그 과정 자체를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역량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환경 그린 리더십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관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 지향이 이제 포개지면 굉장히 좋은 그린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연구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환경 교육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직함 이론이라는 이론이 전통적인 이론이 하나 있는데 환경을 보호하자는 건지 환경을 교육하자는 건지가 두 개의 다른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교육하는 사람이 환경보호론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모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인데 환경교육가일 건가 아니면 선교사인데 기후운동가일 건가 아니면 그린 리더일 건가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연구한 연구 내용에서 좀 시사점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환경교육가와 환경운동가의 삶을 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환경운동을 하는데 환경교육가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운동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삶의 일치되는 일치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교육을 잘하니까 교육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교육운동가가 되고 또 여기에서 더 확장해서 다른 형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 역량 강화 교육의 내용적 차원을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 자체가 이런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이제 영혼을 구원하면서 또 이런
거를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중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확장하는 형태로 갈지, 이런 고민이 잠깐 들어서 좀 내용을 써봤습니다. 질문만 던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됐다는 얘기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 차원인데요. 환경교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전환 사회를 지향하는 담론들이 중요해지면서 그동안은 교실 안에서의 교육,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오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도 이제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 지역민 전체로 학교로 말하자면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까지 확장하고 또 학교 자체가 친환경적일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교육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원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고민할까,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를 교실 안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폭염이 왔을 때 그게 결국은 따라가 보면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사회적 차원, 조직적 차원, 커뮤니티 차원, 정치적 차원 이렇게 범주화를 넓혀가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되게 피상적 차원의 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문제들에서 출발해서 차원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교육들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못 들은 발제 내용 중에 공동체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발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전 세계에 좀 아주 좋은 희망의 사례를 만든 사례들을 좀 찾아가다 보면 그 지역 사회가 한 30년 동안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지역 주민들과 계속 같이 토론을 해서 이거 합시다 해서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여기도 이제 호주에 있는 세레스 파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동시에 한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는데 인터뷰를 다 하면 이거 제가 했어요. 여기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교지에서 어떤 거점이 돼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옆에서 좀 본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민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것들과 같이 확장해 나가면 훨씬 더 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 표지에 있었던 이 이제 위에 있는 사례는 수단의 사례예요. 수단의 이제 솔라시스터라고 하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 사례인데 에너지 자립이 되게 어려운 굉장히 여성 자립도 어려운 곳에서 에너지 자립을 여성들이 하게 하면서 역량 강화의 성공적인 사례. 사실은 꼭 이제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남아공 같이 빈민촌이 많고 이런 곳들은 빈민촌에도 있는 리더들이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이 나온 것처럼 물이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쓰레기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근데 쓰레기차를 한번 보내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물을 한번 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리더들이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직접 얘기하게끔 해서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또 난민촌의 문제를, 그 시리아 난민의 문제를 독일에서 해결한 방식인데요. 그 공동체 텃밭을 같이 가꾸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이주민들은 이렇게 생명이 척박한 곳에서도 새로 나는구나 해서 희망을 좀 얻고 또 원주민들은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좀 사례를 얻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훈련 과정이나 이런 교육 방안들을 제시할 때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 모델을 로드맵을 그리지 않고 가면은 이게 좀 흩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 쪽에서는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안에 이제 전문 역량 강화 로드맵들을 이제 짜서 한 5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다른 부분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거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저희가 리더 역량 교육을 한 5년 정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짤 때 아예 이렇게
로드맵을 처음에 교육 로드맵만 이렇게 짜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딱 떨어져서 역량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량 강화의 모습들이 지역에서 발현되려면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역량 교육과 그리고 기초학습 그리고 참여학습 이것들의 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나갈지 이렇게 로드맵을 같이 짜면 어떨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정리하면서 좀 어려웠고요. 제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는 마음으로 이 정도 준비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굉장히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만히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 재난센터 기능 같은 경우, 저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겨울을 보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KWM에서 이제 발전기를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보냈는데 추우니까 다 이렇게 그걸 때려온 거예요. 전기 이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발전기에도 전기로 핸드폰 충전해갖고 교회가 그냥 다 충전소로 다 와서 생사 확인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오늘 전략적으로 로드맵 만들고 아까 그린 리더십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저희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선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적정교육, 적정기술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걸 진짜 아까도 첫 번째 교수님께도 그랬지만 이번에 처음 연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축적된 근데 축적된 건가요, 그러면? 네, 축적된 거. 근데 저희는 왜 선교사님들은 이런 걸 왜 몰랐을까요? 네. 네네네.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질문이셨군요. 네네. 아니, 사실은 저 너무 이제 선교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했는데, 어쨌든 환경교육 쪽으로는 계속 정책 연구도 했었고, 현장에서 교육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예전엔 작은 그림 그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곤 했는데, 지금은 약간 큰 그림이 안 그려지만 작은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 동생도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현장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선교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ODA 사업을 한 10년 정도는 같이 이제 꾸준히 조금씩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남은 과제는 저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는데요. 아까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이 장미정 소장님은 그림을 그리세요. 아까 그 그림이 다 직접 그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저희가 환경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마을 환경선교사를 양성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환경선교사 과정을 좀 같이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길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델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최영수 교수님도 그렇고 장미정 소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전문가로 참여해야만 할 분들이셔요.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묻고 싶어갖고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저는 예술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후예술학교라는 걸 하고 예술가들 한 5분과 협업을 해봤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너무나 흥미롭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했는데 아주 큰 좌절이 오더라고요, 중간에. 근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긴 했는데 드는 생각이 제가 예술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 한 파트가 있는 거지만 예술가분들이 교육을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이걸 자기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그런 종교계에서 뭔가 하실 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또 이쪽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꼭 1대1로 뭔가를 막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미약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아주 발표를 담당을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또 선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선교학을 연구했고 또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15년 안에 8년 정도 그 현지인을 만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관점이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저게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우리가 단어 수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현지인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현재 그 선교 현장은 그라운드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그라운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선교학의 이제 그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기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이런 건 상당히 그 노동 쪽에 그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단어 사용 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그 교육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그 관점보다는 그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인지적인 능력의 개발성이나 이런 걸 함양해줘서 그거를 선교사들은 어떻게 본다면 역할이 한 조종자의 역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더 네트워크를 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적자원 개발은 이제 교육계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교계를 향한 응답을 하실 이명석 교수님과 김보현 사무총장님이 중에 와 있는데 청중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한 분 질문을 받겠는데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온다고 질문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사실은 논찬으로 우리 에너지팜 그 선교제에서 직접 적정 기술을 전하는 분의 응답을 오늘 들으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아까 우리 김영 농부님께서 생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지 아파요. 아파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적정 기술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게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닌데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장미정 수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고 제 얘기를 간단히 끝낼게요. 그거랑 포함해서 질문 답변 듣도록 할게요.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을 포함해 선교사님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지역의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그 창조설계 돌봄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큰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하고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앞에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냥 이분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금방 개인적인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제일 힘드신 문제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한번 제가 하는 일에서요. 뭐가 힘들지? 힘든 거 없다 그래요. 필요할 때 돈이 없고 뭐 이런 거? 사실 저는 좀 재밌게 일하는 편이어가지고 힘든 거는 일이 좀 너무 많을 때 힘든 거 말고는 저 질문 안 해주셨으면 서운할 때는 해주셔서
그리고 유미호 센터장님 돌봄의 공동체 얘기하셨는데 저보다는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전문성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공동체를 만들 때 이제 완성된 형태까지 갈 경우도 있고 못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계속 시간을 할애하는 건 되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과정 속에서 그래서 늘 성공적이진 않지만 뭐 교회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돌봄의 공동체는 더더욱 본다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KWMA가 그 한국교회 봉사단하고 2021년 MOU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맺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국제적인 재난이나 지진 피해 이런 게 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모금을 했는데 선교 현장이 연결이 좀 잘 원활하게 안 되니까 KWMA가 그 역할을 해주라 이렇게 좀 해서 MOU를 맺고 MOU를 맺자마자 계속 재난이 났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금 한국어는 이제 저출산 뭐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어린이 돌봄센터 해야 된다고 막 그게 막 하잖아요, 운동을. 근데 아까 저는 그 선교지에 그 종교적 문제가 있는 거 좀 너무 잘 다뤄주셨고 이동을 할 때 교회가 해야 될 거, 갈 곳이 없어서 절에 가거나 이슬람 사원을 가는 그런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얘기 꼭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오늘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저희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 거기에 꼭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평을 앞두고 이제 전체 선교계를 향한 응답 이제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먼저 제가 소개할 분은 이명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신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저희가 조금 기대가 되는 거는 그 가나라고 하는 선교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또 전공이 또 생태신학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앵코위 때도 이 주제를 갖고 전체 앞에서 이제 발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오시고 싶었는데 지금 얌스라고 하는 학회 사무총장님이세요. 그래서 거기 또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원래 여기 그림은 그 아신대 그 국제대학원 학생들도 여기 막 오는 거였어요. 원래 그림은. 근데 오늘 그렇게는 안 됐지만 아까부터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함께 계신데 요 세션에 대한 총평도 좀 해주시고 전체에 대한 오늘 내용 논찬 자료나 발제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이명석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명석 교수입니다. 원래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보다 더 살갑게 기후 환경 또는 거기에 대한 선교지의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게 이제 결국엔 저로 하여금 선교 신학자에서 이렇게 생태 환경을 다루는 생태 신학자로 다시 공부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포럼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먼저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또 주최 측이 저한테 요청한 게 선교계의 응답인데요. 저는 선교계의 응답을 하기 전에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했습니다. 화학공학을 할 때가 80년대인데 80년대에 많은 그 공해 문제가 있었죠. 공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화학공학자들에게 환경 문제를 맡기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더 다른 화학물질을 또 만들어서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토목공학자한테 맡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저희들이 늘 듣곤 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이제 제가 원고를 전체를 받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저 선교사라고 선교지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정된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태 신학을 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80년대 끝나고 이제 90년대 초에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는 사무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늘 물어보고 왜 이런 거를 교회가 하는지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이 됐어요, 제게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선교 신학자로서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경험이, 그 교육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그 생태신학 과목을 듣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투여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도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제가 좀 발제하는 게 논차를 하는 게 대응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하지만 미리 양해를 드리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민정희 사무총장님이 발제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문서를 보고 제가 하는 거는 대부분 선교지가 기후변화 취약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지는 기후변화가 왔을 때 산업적으로 발전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좋은 그런 나라하고는 재난의 강도를 느끼는 게 전혀 다르지요. 또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없기 때문에 재난이 왔을 때, 환경 재난이 왔을 때 그걸 수습하는 방법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국의 방식으로 거기서 통용됐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좀 생뚱맞는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선교지의 현장은 대부분 산업 인프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재난 대비책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적정 기술 얘기를 하는데요. 적정 기술을 통해서 뭐 대비를 하고 물을 공급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필터가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필터 공급이 안 되면 그 적정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하고 현장에서 겪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재난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형성하고 도움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모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로만 또는 정치적인 논리로만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발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선교지에서 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그 하나의 주제로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하고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법과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영구 총무님 이렇게 또 우리 연합으로 이렇게 선교사들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됐고 설문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시적절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종교 기관 또는 선교사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게 하고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어떻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의제를 던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과 또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그 환경 의식의 차이점을 중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번 설문조사의 중요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은 목사님 거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덕분에 아시아 선교지의 생태적 현실을 알려주는 저에게는 아프리카에서만 있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또 조셈 인터서브 대표께서 발제해 주신 거는 제가 이제 직접 보지를 못해서요. 다른 것보다도 네트워킹이 선교 현장이나 또는 그 산업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히 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원웨이 트래픽이 아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홍일 신부님의 이 생태 영성 훈련 관련된 이 발제는 아마 이 그대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발제를 하셔도 굉장히 공감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오이코스를 생태적인 접근 방법으로 타 종교 또는 다른 신앙 전통 간에 유대를 꾀할 수 있고 연합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생태 의례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뭘 의논하자, 따지자, 그러면 쉽게 공감이 안 가는데 함께 더불어 춤을 추자. 이건 말이 됩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전통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 이전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분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계론적인 사고관이 들지 않았던 그런 것 쪽에서는 자연 안에서 사람이 몸 동작으로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신부님의 그 발제를 보면서 엘름 댄스 또 파괴된 생태계를 품고 기도하고 생태에 순례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뭐 현대적인 서구 교육을 받지 않은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적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발제문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로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또는 영적인 상태에서 더 이해하려고 하고 또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들 또는 그런 경외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신화 시켰는데 이제는 새롭게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좋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정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 보존의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목요일에는 농사 지으러 밭에 가지 마라. 이런 금기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다 미신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를 생태 보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재해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영성을 다른 신앙의 정통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또는 다른 타 종교와 함께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교수님 발제는 제가 아까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선교지 기후변화 유발 요인들 또 지속적인 환경 보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래에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이 가져다 준 서구식 농법 때문에 많은 자연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살충제나 그런 정도나 또는 화학 비료 정도가 아니고요. 농법 자체가 서구에서 발전된 농법을 가져서 쓰다 보니까 표토층이 영구적으로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기후에서는 자주 비도 오고 그렇지만 이 굉장히 기후가 척박한 지역은 비가 오는 기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표토층을 한번 갈아엎어버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농법 자체는 소규모인데 단일 농작을 대규모로 해버리고 트랙터로 밀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굉장히 생산성이 좋았는데 2, 3년 지나서는 그곳이 굉장히 사막화를 촉진하는 아주 절대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농법하고 지속 가능한 농법에 대한 차이를 선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는다면은 1세대 후, 2세대 후에 그 후손들이 받는 이 생태적인 그런 부담과 빚, 짐을 미리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자원보다는 인구 증가가 빠릅니다, 항상.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용하느냐, 어느 세대나 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 증가에 비해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연과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박쥐가 어떻게 보면 식량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숙주가 되기도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라이베리아 쪽에 발병을 했을 때 똑같은 우리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거하고 유사한 계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중요한 생존 지역을 파괴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농법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새로운 안식을 가지고 잘 확인하고 그게 수백 년 동안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해줬던 농법이었는데 서구식으로 효율적으로 생산량이 더 많은 걸 도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적정 기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미정 발제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또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제 전기 같은 거를 많이 보고합니다. 태양광 전기 이렇게 조그맣게도 하고 불도 켜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교지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진짜 전기를 주라. 진짜 전기. 진짜 전기란 뜻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를 말합니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달라. 물도 그냥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수돗물을 달라. 제가 한번 우물을 많이 파줬습니다.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사들처럼. 근데 어느 날은 한 마을에서 그 큰 도로 앞을 지나가는 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관을 한 3km 정도 연결해 달라. 그러면 뭐 우물 파는 건 몇 배, 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쪽이 원을 해서 한국교회에 도움받아서 수도관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제게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물을 파줬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수도관을 연결하니까 수도관이 지나가는 그곳에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호텔이 생기고 또 양계장이 생기고 또 물을 이렇게 정화해서 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지역이 커뮤니티가 먹고 살 수 있는 지역 산업 공통체가 생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현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냥 한 가정 단위로 조그맣게 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학교 교육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생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도 사회책에다가 초중고 사회책에 환경 교육 관련된 거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지금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걸로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제를 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초과됐는데 어떡할까요, 교수님? 이미 초과됐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예. 추후에 글로 좀 주시면 저희가 예. 네, 성교 가이드를 만들어 가는데 또 앞으로 협력된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실 분은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어졌는데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지교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단적인 차원에서 직접 파송하는 경우도 많고 또 KWMA 차원에서도 연계된 여러 교단들이 있을 텐데 교단에서 이 일들을 잘 가이드해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지구와 선교를 다시 잇는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포럼을 열도록 이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사무총장님, 총회 사무총장님이신 김보현 사무총장님이셔요. 이미 앞서서 선교나 여러 국제 행사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시게 되면 탄소 발자국 그 상쇄 비용을 이 환경기금으로 내시는 총장님,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총장님인데요. 총장님 통해서 응답을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음성이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 이명석 교수님 음성 외에는 제가 다 정말 듣기가 좀 힘들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제가 굉장히 짧게 할 건데 우리 이명석 교수님 시간 좀 더 드리면 안 됩니까? 그 마지막 제안 하시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좀 짧게 하고 나서라도 좀 제안을 좀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 왜 사실 초대됐는지 잘 모르고, 너무 제목이 좋고, 또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해봐야지 했는데, 거기 제 이름 있는 거 보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부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보내주셔서, 자료를 좀 살펴봤고, 또 제가 뜨문뜨문 본 건 또 우리 이명석 교수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아주 너무 또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응답이라고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8년 반 정도 영국에서 선교사로 또 해외 경험 해보면서 또 돌아와서 이제 2년 제가 총회를 섬기는데요. 그 경험들을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두 가지 좀 바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돌아와서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에게 제가 종종 연락드리는 이유는 좀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순절 어떤 활동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기후 위기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플라스틱 제로 운동, 제로 운동과 결부되어서 저희가 사순절 프로그램을 제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 활동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40일 사순절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또 진행하면서 눈이 뜨이는 것 같은 그런 자기 반성 내지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까지 돌이켜보면 성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아주 그런 신실한 분들 계셨지만 공통적인 건 한국 교회랑 동일하게 목회자가 주는 게 아무리 좀 허름하고 좀 훌륭한 영의 양식이 아니어도 그저 받아먹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또 당연시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법론을 바꾼 게 아니라 주제를 바꿔서 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동참을 요구했죠. 그랬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성도들이 매우 자기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전에 목회자가 주도했던 프로그램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대단한 능력들, 자발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졌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특별히 젊은 가정들이 많았는데요. 30, 40대 성도들에게 상당히 소구력 있는 신앙 프로그램이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종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다가 총회로 코로나 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21년 제가 돌아왔는데 총회에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그 위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일회용을 또 아주 급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보고 총회 와서 제가 5가지 정도의 제 마음속에 중요한 어떤 기둥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녹색 총회였습니다. 녹색 총회. 그리고 2년 만에 요번 저희들이 108번째 총회하면서 수건 과제 중에 하나였던 그 같은 뭐 800페이지 이상 되는 회의안을 저희들이 한 2,000권 정도 발행하는데 한 150부 정도만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총대들에게 공유하고 회의 준비하는 시간은 2배가 걸렸습니다. 전통적으로 편집하던 걸 그대로 하고 다 준비하면서 이제 PPT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서 줄잡아 한 그 10만 장 정도의 종이가 절약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큰 책자가 사라지니까 요번에 가방은 이제 에코백으로 만들어 나눠드렸는데도 그렇게 많은 불평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일회적으로 효과는 적었지만 어떤 총회의 특성상 한 번 경험된 것은 또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녹색 총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굉장히 자신감을 이거 가능하구나 이런 변화가 비록 총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63세 굉장히 고령이지만 이런 디지털 어떤 발전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인 어떤 그 유익함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히 세계선교부 관련해서는 돌아와서, 많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재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재난은 주로 저희는 그 사회봉사부 위주로 이런 재난 문제를 대응해 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세계선교부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됐고, 또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네트워크가 동참하면서, 일단, 어, 굉장히 줌 회의를 통해서 모여서 하던 회의 형태를 바꾸고,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요번 회기부터는 권역별로 모여서 하던 선교 대회를 가능하면 줌을 통해서 오히려 1년에 3차례 하던 걸 1년에 10회 이상 그 좀 더 밀도 있게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프레임을 좀 바꿔가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 뭐 디지털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그 한 가지 그 에큐메니칼 선교를 통한 배움이랄까요? 그것은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랑 비교하면 역사나 어떤 인프라를 빼놓고는 한국의 열정이나 자원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진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것은 전통적이면서도 상당히 시대나 세계 변화에 적응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한국을 선교지로 방문할 때였습니다. 영국 교회 분들과. 그 모든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보통 그 선교지 방문하는 프로세스와는 동일하게 티켓팅하고 스케줄 짜고 그다음에 현지와 약속하고 실제로 방문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 자체도 많이 달랐고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뭐였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 여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모두가 인정하고 또 교단도 인정을 해줬고 확인해주고 비용 지원을 해줬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당신은 저를 빼놓고입니다. 마지막에 한 게 뭐였냐면 본인들이 하는 여행에 대한 그 탄소 발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쇄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각자 컴퓨터를 켜서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찾고 항공사가 제시한 그 확인된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이해도 잘 안 됐고, 그걸 어느 기관이 주도한지도 몰랐고, 왜 그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행하고 돌아온 뒤에 한 1년 정도 더 같이 머물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해외 여행이나 선교 방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이 지구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을 봐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 우리 KWMA 또 제가 이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눴고, 그다음에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도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이 두 기관이 소중한 기관이 만나서 제가 그 기도하던 정말 선교와 기후 위기에 대응이라는 문제를 놓고 함께 포럼을 구성하시게 됐다는 게 저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우리 한국 선교를, 저희들이 말하는 정말 새로운 선교를 이제 꿈꿔가야 될 그러한 전환기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을 하나 열어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감히 KWM에 계신 우리 사무총장님 또 우리 정용구 목사님, 제가 좀 도발적으로 드렸던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뭐 보복적이라는 말은 당시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묶였던 선교 여행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기후위기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굉장한 지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그거를 비난하는 교회나 세상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한번 묻고 비행기를 타는 그런 필터링이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선교의 어떤 열매를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선교를 위한 나의 어떤 그 지구에 부담을 주는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아예 틀을 좀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교육센터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께는 지금 우리 국내 항공사의 이러한 프로그램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기독교인이나 세계사 일반인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이 좀 개발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려서 이제 그런 일도 준비가 되어지고, 저는 이것이 단지 선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헌금 봉투가 다양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목회자들을 만나면 탄소헌금이라는 새로운 헌금 봉투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무분별하다 싶을 만큼 선교와 여행의 경계가 모호한 활동들 하고 계신데,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어도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관심을 좀 갖도록 교육한다면, 저는 이것이 당장은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으나 그러한 모습이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다음 세대, 그리고 사회 앞에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대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정말 생태적 회심의 그런 작은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두 기관의 포럼이 또 MOU도 맺으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두 기관으로 해서 두 기관과 연계된 많은 교단들, 또 많은 선교 단체들, 또 선교 우리 기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정말 지구를 사랑하고 천지 창조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된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도 총회를 더욱더 녹색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69의 노예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응답이 더 이렇게 더 빛나게 잘 됐는데요. 그 이명석 교수님, 그 김보현 목사님께서 시간을 네, 짧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쓰신 것 같은데. 하셨고, 다음에 말씀하실 분이 강대응 사무총장님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 이명석 교수님 어떠신가요?
짧게라도 좀 한 1, 2분 안에라도 할 수 있을까요? 1, 2분이요? 예. 그러면 잠깐 한 페이지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거 듣고 1, 2분 안에 맞춰주시면 바로 강대영 사무총장님의 전체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보통 우리가 그 선교지의 기초 산업을 서구적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태를 파괴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지방 레짐이라고 그러죠. 지방 정부 또는 토착 세력들이 이 하나의 어떤 인프라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해산업 또는 심지어는 쓰레기를 수입하는 문제, 지역 주민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가 특히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 환경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구체적인 예는 다 뒤에 슬라이드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크로스 컬처럴한 입장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컬처럴한 입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어디서 독립된 거를 다른 쪽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식에서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짐바브웨에 이렇게 식목 사업, 니제리아 식목 사업 했던 분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공동 자원을 하자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니제리아랑 짐바브웨는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심어놓으면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알지 못하고 서구식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실패가 오는 것이죠.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가나에서 그런 불법 금강 채광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추장들하고 중국 그 사람들이 추장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그 한 50년씩 이렇게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이죠. 우리 총회 사무총장이 계셔서 그런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 교회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연금을 ESR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에 투자하는 한 1% 정도를 떼어놓습니다. 그런 게 우리 총회가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교육 훈련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전체 총평을 이제 KWMA 강대영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사무총장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KWMA 강대영 목사인데요. 저는 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보다는 다 잘한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랙티셔너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전에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이게 이제 환경학적으로 원래는 그게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환경학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1.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지구 온도를 낮출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면은 지구가 회생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티핑 포인트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생각한 그 선교의 큰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첫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도 쪽팔리 찰 수밖에 없고, 뭐 장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남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못 낳고요.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못 낳잖아요. 그 애기 못 낳으면은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슬람만 왕창 마음대로 그냥 나는 거니까 줄줄이 알사탕.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인도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 나라가 한국보다 더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되거나 인구를 빨리 늘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한국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교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상위 버전의 이슈는 인구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건데, 아주 지극히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실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4년마다 이런 책을 만들어요. 이런 책을. 4년 전에 이 책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앵코이 하면서 이 책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천 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니까 4년 전에 만든 책이 다 뿌리고도 몇백 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 3년 동안에 몇백 권을 다 소진하고 마지막 한 권 지금 남았는데 요거 우리 보관용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도 해마다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환경 문제를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그 통합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MOU 맺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년 겨울은 너무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단기팀이 여름에 나갈 때에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해 나가려고 해서 어쨌든 돈이라는 게 헌금이고 선교제에 갖다 뿌리는 건데 그걸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쓰는 일이니까 단체로 교단,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우리 중요한 일 있으면 교단 선교부 총무님들 다 모셔놓고 저렇게 MOU 맺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미국과 뭐 선교 현장 이거 다 맺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야 이제는 우리 이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무조건 비행기 타러 나갈 때에 그 돈이 다 헌금이고 다 선교지 갖다 주는 거니까 지구 살리는 운동에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도표를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많이 타는데 내일도 이제 또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어디 가고 지난주에도 어디 갔다 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표 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사는 거는 아까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랬어요? 예. 탄소 발자국 지우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우리 유 소장님이 소개하는 데 있으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몽골이라든가 그런 사회사업하는 기업에 적지만은 저희가 헌금을 해서 그만큼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요. 어쨌든지 파키스탄에 장마가 일어나는 것이 선진국이 이렇게 많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졌다고 얘기하고, 한국이 탄소 내는 게 전 세계에서 18등인데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있는 120나라가 쓰는 탄소 배출권을 다 합해도 한국보다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책 안 만들어내고 전부 다 그냥 저 파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일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탈 때에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권, 탄소 발자국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다 도표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국계 선교가 한국을 잘 지키고 또 지구 환경 보호하고 크리에이션 케어를 하는 일에 저희들도 힘쓰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MOU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스스로 손에 재갈 키우는 길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자,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도시락 먹는 것도 뭐 쓰레기 안 나온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미호 선생님 뭐 또 사회 무슨 선교사라고 그랬지 아까 사회 환경 선교사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말 듣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선교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이 환경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그런 세미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섬기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한 5분, 10분만 더 조금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KWMA하고 산림하고 이제 MOU를 맺는 달인데요.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증인이 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영 사무총장 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 김미호 센터장 이쪽으로 앉으시고 우리 MOU 담당을 잘 선교하신 우리 대외협력실장 전신근 목사님께서 짧게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지들을 기후 위기적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므로 기후 취약 선교지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인식을 높이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응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두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첫 번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한국교회 기후환경 선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창조세계 돌봄 교육과 실천운동을 활성화하여 기후 취약 선교지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응 기회를 최대화하는 일에 함께 협력한다. 두 번째, 양 기관과 선교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 기타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상호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 협약 기간 및 해지 협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두 기관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023년 11월 7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유미호. 네, 서명하겠습니다. 서명하시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대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정면으로 보이시고 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 업무 협약 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